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백도윤이라고 합니다. 목침 장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는 장터마다 떠돌며 목침을 팔았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라고 했어요. 말수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하게 여긴 건 제가 사람의 얼굴을 너무 오래 바라본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읽으려 하듯 눈을 떼지 못했죠.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왜 그러는지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곧 할 선택이요. 눈빛에서, 발걸음에서, 손끝의 떨림에서 읽혔습니다. 장터에 서면 아버지 곁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죠. 그러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목침을 살 것인지 아닌지를요. 저 아낙네는 값을 깎으려 할 것인지 그냥 지나칠 것인지도요. 아버지는 신기해 하셨습니다. 도윤아, 저 양반은 어떠하냐? 물으시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제 신호대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졌죠. 덕분에 목침은 잘 팔렸어요. 다른 장수들보다 훨씬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도윤이 덕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의 마음속 거짓까지 보였거든요. 입으로는 사겠다 하면서 속으로는 훔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웃으며 다가오지만 해코지할 마음을 품은 이도 봤어요. 그럴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고민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어요. 말해봤자 믿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선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흰 두루마기에 갓을 쓴 모습이 꽤 점잖아 보였죠. 그런데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곧 큰 거짓말을 할 거라고요. 누군가를 속일 거라고요. 발걸음도 이상했어요. 서두르는 듯 하면서도 뒤를 자꾸 돌아봤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걸음걸이였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이 능력이 대체 뭘 위한 건지, 그저 목침이나 팔려고 주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를요. 장터 저편으로 선비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일은 보름 뒤에 일어났습니다. 장터는 평소처럼 북적였어요. 쌀 파는 소리, 닭 우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그때 한 관리가 지나갔습니다. 남색 관복을 입은 사내였어요.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했죠. 손은 자꾸 소매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알아챘죠. 저 사람은 지금 큰 거짓을 품고 있다는 걸요. 밀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 배를 타고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의 발걸음 끝이 흐릿했거든요. 마치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올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관리는 장터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만났어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죠.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목침 장수님, 오늘 장터에서 김서방 보셨어요? 물었죠. 김서방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 관리 얘기였어요. 아낙네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혹시 어디 가는 거 보셨나 해서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분은 오늘 밤 배를 타면 돌아오지 못해요. 말이 나가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낙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죠. 뭐라고요?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늦었어요. 아낙네는 이미 제 말을 들었거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는 온통 그 이야기로 들끓었어요. 목침 장순의 아들이 김서방이 죽는다고 했대. 배를 타면 돌아오지 못한다더라. 저주를 거는 아이래.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서방은 정말 돌아오지 않았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와 함께 탔던 사람들 모두 바다에 수장됐다고 했죠. 장터는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아이가 재앙을 불렀다. 입을 열면 사람이 죽는다.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목침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도 저희에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죠. 어떤 이는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명의 사내들이 아버지를 막아섰어요. 김서방의 친척들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우리 형님을 죽였어. 고함을 질렀죠.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 본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빌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언제나 옳은 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을 때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며칠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밤을 지새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거짓이 숨겨진 진실이요. 그저 말하지 않을 뿐이었죠.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장터의 아이가 사람의 죽음을 예언한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그저 떠도는 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김서방의 죽음이 현실이 되자 달라졌습니다. 병조참판 남윤서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쥔 인물이었어요. 겉으로는 충직한 신하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죠.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윤서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탄로 날까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던 중 도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의 거짓을 보는 아이라는 소문이요. 그는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도윤을 데려오라고요. 며칠 뒤 관아의 군졸들이 저희 오막살이로 들이닥쳤습니다. 백도윤이라는 아이가 여기 있느냐?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군졸들은 대답 대신 저를 끌고 갔어요. 아버지가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죠. 저는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병조참판의 저택 앞에 섰어요. 높은 담장과 넓은 대문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남윤서가 마루에 앉아 있었죠. 그는 저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가 거짓을 보는 아이냐?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윤서는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를 보아라. 명령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봤죠.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서 있다는 걸요. 반역이라는 거짓말이요. 주변 사람들을 모두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남윤서는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역시 보는구나. 중얼거렸죠.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신복을 불렀어요. 이 아이를 처리하라. 처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죽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남윤서는 조심스러웠어요. 함부로 아이를 죽이면 소문이 날 테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애군을 부르는 아이다. 멀리 보내야 한다. 명분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저를 재앙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수레에 실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려갔죠. 수레는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또 떴어요.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역참 근처라고 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죠. 군졸들은 저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누군가 데리러 올 것이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몸을 웅크렸죠.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를 냈죠.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눈보라에 묻힐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들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죠. 한 노인이 제 앞에 섰습니다. 아이가 여기 왜 있느냐?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노인을 바라봤죠. 노인은 저를 업었습니다. 일단 살리고 보자.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노인의 등은 따뜻했어요. 저는 그 온기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죽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남윤서는 저를 버렸습니다. 죽으라고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노인 덕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겠다고요.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석가래가 정갈했어요. 따뜻한 아궁이 불기운이 느껴졌죠.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손가락조차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죠. 어젯밤 저를 구해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깨어났구나. 노인은 따뜻한 죽을 가져왔어요. 제 곁에 앉아 숟가락을 떴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저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며칠을 굶었거든요. 죽은 구수했습니다. 한 술, 두 술 뜨다 보니 눈물이 났죠. 노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산속에 버려졌는지, 누가 그랬는지요. 그냥 제 눈물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됐어요. 노인은 서재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역관이었다고 했죠. 명나라와 조선을 오가며 통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은둔하고 있다네. 세상이 싫어졌거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죠. 서재명은 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
잠들기 전 몸을 웅크리는 습관까지요. 그리고 어느 날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눈을 보니 알겠구나.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는 거짓을 미워하도록 태어났구나. 저는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또 화가 미칠까봐 두려웠거든요. 서재명은 웃었습니다. 말 안 해도 된다. 내가 뭘 겪었는지 대충 짐작한다. 그리고는 차를 따라 건넸죠. 천천히 마시거라. 저는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입술에 대고 홀짝였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서재명은 저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했어요. 도윤아, 세상을 살려면 글을 알아야 한다.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서재명도 언젠가는 저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랬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갔어요. 서재명과 함께였습니다. 장터는 제가 자라던 곳과 비슷했죠. 사람들의 목소리, 물건 파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 아이 아니냐? 애군을 부른다던 그 아이. 손가락질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맞아, 저 아이야. 김서방 죽게 만든 놈. 저런 아이가 왜 여기 있어? 불길하다. 저리 가. 돌이 날아왔습니다. 어깨에 맞았어요. 아팠습니다. 서재명이 저를 감쌌죠. 그만하시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소?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마을에도 재앙이 올 거야. 소리쳤어요. 당장 쫓아내야 해. 서재명은 저를 데리고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걸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재명은 제 어깨를 살폈어요. 다친 데는 없느냐?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된다는 걸요. 제가 숨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불안이었어요.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었죠. 서재명은 제 곁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사람들이 널 미워하는 건 내가 진실을 보기 때문이다. 말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일을 두려워한다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았거든요. 서재명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어도 된다. 참지 마라. 그 말에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서재명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어요. 이제 자거라.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말했죠. 저는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서재명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을 넘어 한문 문장을 읽히고 명나라 말도 익히게 했어요. 저는 조용히 따랐습니다. 도윤아, 언어는 무기다. 서재명은 말했어요. 칼보다 강한 무기지. 적을 베지 않고도 이길 수 있거든. 그는 외교 문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낡은 종이였어요. 명나라와 주고받은 공문이었죠. 이걸 읽어봐라. 겉으로는 우호적인 문장이지만 속뜻이 따로 있다. 저는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알겠더군요. 협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손한 말 뒤에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그렇지. 넌 알아보는구나. 서재명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진실은 말보다 증거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진실이라도 때를 잘못 맞추면 거짓이 되고 만다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김서방의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진실을 말했지만 때가 잘못됐던 거였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사람들이 믿을 준비도 안 돼 있었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서재명은 저에게 기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본 것을 글로 남겨라. 머릿속에만 두면 흩어진다. 저는 매일 밤 글을 썼습니다. 그날 본 사람들, 그들의 표정, 숨겨진 감정들을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글은 제 생각을 정리해줬죠. 여름이 왔습니다. 서재명은 저를 데리고 장터에 갔어요. 사람을 관찰해라. 하지만 말하지는 마라. 일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람들을 봤어요. 한 상인이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속이려는 마음이 보였죠. 저는 그걸 글로 적었습니다. 나중에 서재명에게 보여줬어요. 잘 봤구나. 그런데 이건 뭐냐? 서재명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손님을 속일 거라고 썼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다음이 없었어요. 그냥 본 것만 적었던 거죠.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재명은 말했어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를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단순히 보는 것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군가의 거짓을 봐도 즉시 말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살폈죠. 가을이 왔습니다. 서재명은 정치에 대해 가르쳤어요. 조정은 거짓의 집합소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그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네. 그는 과거 조정에서 겪은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권력 다툼, 음모, 배신이 난무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배웠습니다. 정치란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곳이라는 걸요. 제 능력은 변화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의 거짓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게 됐죠. 서재명은 만족했습니다. 이제 넌 더 이상 예언하는 아이가 아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됐구나. 말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랜만에 내는 말이었거든요. 서재명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15이 됐어요. 서재명의 가르침 덕분에 한문은 물론 명나라 말까지 익혔습니다. 외교 문서도 해석할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서재명이 문서 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도윤아, 이걸 좀 봐주겠느냐? 부탁했어요. 한양에서 온 외교 문서였습니다. 명나라와 주고받은 공문이었죠.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했어요. 조선과 명나라의 우호를 다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문장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거든요. 국경 인근의 방비를 강화하라는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라는 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였지만 속뜻이 달랐습니다. 저는 다른 문서들도 찾아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모두 읽었어요.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죠. 명나라가 조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요. 전쟁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문서들이 이상합니다. 저는 서재명에게 말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 같습니다. 서재명은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병조참판 남윤서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떠올랐습니다. 저를 산속에 버린 바로 그 사람이요. 반역을 준비하던 그가 이제 전쟁을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혼란 속에서 권력을 잡으려는 거였죠. 서재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물었어요. 저는 문서들을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남윤서가 명나라에 보낸 서신, 그가 조작한 보고서들이요. 이걸 어떻게 하려느냐? 서재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왕께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면 안 됩니다. 김서방 일을 겪으며 배웠거든요. 진실은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요. 제가 직접 나서면 또 애군을 부르는 아이로 몰릴 겁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저는 상소문을 썼습니다. 제 이름은 빼고요. 익명으로 작성했습니다. 남윤서의 음모를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증거 문서의 위치도 함께 알렸죠. 하지만 한 곳에만 보내면 위험했습니다. 남윤서가 가로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산시켰어요. 왕에게 가는 것, 대간에게 가는 것, 사원부에게 가는 것을 각각 다른 경로로 보냈습니다. 서재명은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의 옛 인맥을 통해 상소문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했어요. 잘했다, 도윤아. 이제 기다려야 한다. 말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왕이 남윤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상소문이 전달된 거죠. 대간과 사원부도 움직였어요. 남윤서는 당황했을 겁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조사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는 변명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조작된 문서들, 명나라와의 이상한 서신들이 모두 드러났죠. 보름 뒤였습니다. 남윤서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영모죄로 국문에 회부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후련하냐? 서재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요. 대답했죠.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남윤서에게는 아직 신복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어요. 서재명은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도윤아.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남윤서의 국문은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어요. 병조참판이 역모를 꾸몄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죠. 왕은 직접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국문장에는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명나라와 주고받은 서신, 조작된 외교 문서, 밀무역 기록까지요. 남윤서의 신복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전하. 남윤서는 외쳤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그가 직접 쓴 서신도 있었거든요. 대간이 물었습니다. 이 서신은 경의 필체가 아니냐? 남윤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글씨가 분명했거든요. 사원부에서도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윤서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 나섰어요. 저택에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밤마다 비밀 회합을 했어요. 왕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경은 무엇을 노렸는가? 권력이냐 아니면 왕이냐? 남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남윤서가 왜구와 내통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조선을 혼란에 빠뜨려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 했던 거였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겁니다. 경은 나라를 팔아넘기려 했구나. 왕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남윤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애원했어요. 하지만 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죠. 국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남윤서는 문득 소리쳤어요. 누가 이 모든 걸 꾸몄느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신하들은 그저 차갑게 바라봤을 뿐이에요. 남윤서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이가 누구인지를요. 의금부 군관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남윤서는 계속 소리쳤어요.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다른 이들도 있다. 마지막 발악이었죠. 왕은 명령했습니다. 남윤서와 연루된 자들을 모두 조사하라.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조정은 숙연해졌어요. 대숙청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 달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윤서는 사형이었어요. 그의 신복들도 각각 형을 받았죠. 어떤 이는 유배를 갔고 어떤 이는 관직을 삭탈당했습니다.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서재명이 전해줬죠. 남윤서가 처형됐다. 내가 한 일이다, 도윤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잎사귀가 떨어졌죠. 가을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서재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대답했죠. 서재명은 웃었습니다. 그래, 옳은 일이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걸. 그게 너를 지켜줬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드러났다면 또다시 쫓겼을 거예요. 애군을 부르는 아이로 낙인 찍혔겠죠. 하지만 끝까지 숨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왕실에서 사람이 왔어요. 익명의 상소문에 대한 감사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포상금도 전달했죠. 하지만 누가 쓴 건지는 묻지 않았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하께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상은 필요 없습니다. 말했죠. 사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서재명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하늘은 본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한다. 내가 그 도구였을 뿐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판단은 왕이 했고 심판은 조정이 했죠. 저는 그저 보이는 것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남윤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모는 역사에 남았어요. 후세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권력을 탐하다 스스로 무너진 신하의 이야기로요. 저는 여전히 산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왔어요. 서재명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스승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말했죠. 서재명은 웃었어요. 잘 가거라, 도윤아. 내 길을 가라. 조정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왕이 저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벼슬을 내리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황송하오나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신은 놀랐어요. 왜 그러시오? 공을 세웠는데 상을 거부하다니.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사신은 아쉬워했지만 물러갔습니다. 왕께 제 뜻을 전하겠다고 했죠. 저는 홀가분했어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지방 역참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의 역관이 됐어요. 공문을 전달하고 외교 문서를 번역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역참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관리, 상인, 백성들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조언을 했습니다. 이 문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다.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한 역관일 뿐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일을 정확히 처리하는 사람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선 곳곳을 다녔어요. 북쪽 국경, 남쪽 바다, 서쪽 산골까지요. 가는 곳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민심, 물가, 관리들의 행동까지 세세하게 적었죠. 그 기록들은 한양으로 보내졌습니다. 익명으로요. 왕과 대관들은 그 기록을 참고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제 보고서가 쓰였죠. 하지만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이런 일을 하시오? 저는 대답했어요. 세상은 소리 없이 바뀌어야 오래 삽니다. 그 말에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여전히 사람의 거짓을 봤습니다.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했죠. 그게 제가 배운 거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작은 마을 역참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옛날 아버지가 팔던 목침을 봤습니다. 목침 장수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가가 목침을 샀습니다. 좋은 물건이네요. 말했죠. 장수는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 일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목침을 들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요? 잘 지내고 계실까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침을 베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죠?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요. 저처럼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돌아간다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역참으로 갈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기록을 남기겠죠. 그렇게 저는 살아갈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로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